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핵심적인 요소 한번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상무님.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네. 이게 숫자 맞습니까? 네. 33%. 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뭐 사상 최고다. 또 조 바이든은 최악이다 그럽니다. 한번 이 점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미국의 GDP 성장률은 이걸 이제 분기 성장한 걸 연간에 이렇게 4분기 내내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연율화시키기 때문에 뭐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누기 4에서 보는 게 일단 맞습니다. 네. 나누기 4에서 보면 이제 그 2분기가 마이너스 31몇 퍼센트 나왔거든요. 그렇죠. 3분기가 33몇 퍼센트 나왔으니까 뭐 2분기, 3분기 이렇게 두 개 합쳐 보면 뭐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네. 2분기에 크게 악화됐다가 3분기 악화된 것만큼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GDP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는데 다만 소비 같은 걸 보니까 2분기에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텔레비전, 냉장고, 자동차 이런 상품보다 서비스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근데 2분기에 당연히 서비스 소비가 확 줄었겠죠. 확 줄었고 상품 소비는 조금밖에 안 줄었어요. 근데 3분기에 상품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31% 마이너스 나오는 데서 상품이 기여한 게 한 마이너스 2%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33%의 상품이 기여한 게 한 플러스 9%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네. 상품 소비가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2분기에 그렇게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이유로 갑자기 폭발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나눠주니까 네. 사람들이 집에만 있고 이게 답답하니까 이게 앞으로 천천히 바꿔도 될 인테리어, 그다음에 집에 가전제품 그걸 한꺼번에 확 바꿔버린 것이죠. 아, 근데 이거는 그 다음에 별로 안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들이 텔레비전 6개월 만에 한 번씩 바꿀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쓸 걸 그냥 한꺼번에 확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게 미래 걸 땡겨 쓴 것이죠. 그래, 요 효과가 지나고 나면 그 걱정스러운 게 그거죠. 자동차나 뭐 내구재가 확 소비가 늘어났는데 2분기에 안 했던 소비를 한 게 아니고 더 많이 했는데 그렇죠. 이게 지속성이 없을 거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보면 늘 그렇습니다만 경기 회복 초기 단계에서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소비를 확 늘립니다. 뭐 금리도 낮추고 정부가 재정을 퍼부어 가지고 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아마 내년 상반기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기 회복은 좀 W자형의 패턴을 보이는데 이번에 3분기 GDP를 보면서 상품 쪽의 소비가 너무 크게 늘어났다. 네. 요거 앞에 우리가 앞으로 써야 될 거를 미리 댕겨 쓴 거고 앞으로는 안 좋아지겠구나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자, 또 우리가 미국만 걱정을 하면 좋은데 또 한 곳이 있죠. 유럽입니다. 뭐 사실 어제 유럽의 가장 큰 동력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하고 독일이 셧다운을 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겠는데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요. 만일에 독일과 유럽에 이어서 기타 유럽에 있는 국가들 뭐 이태리라든가 영국 같은 나라도 이것이 확산이 됐을 때 우리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 악영향이 되겠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거기는 뭐 계절적으로 보면 예전에 스페인 독감 때도 그랬습니다만 또 12월 들어가면 또 그렇게 이제 이게 호흡기로 감염되는 거기 때문에 뭐 날씨가 확 추워지고 나면 또 이렇게 그렇게 심각해지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여름에도 날씨가 더워지니까 중증 환자의 비율이 확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고 하면 분명히 날씨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유럽의 생각은 11월 중순 정도, 그러니까 첫 추위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첫 추위가 오고 좀 사람들의 활동성도 떨어지고 이게 그런 첫 추위가 오게 되면 난방도 하죠. 그러다 보면 건조한 것도 좀 많이 줄어듭니다. 난방하면서 이제 습도도 올라가게 되고 네. 그리고 일교차는 좀 줄어들고 그렇죠. 추위가 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면 뭐 좀 괜찮아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때까지 일단 셧다운을 해보자. 이렇게 네. 되면 2주 길면 한 3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네. 그거까지는 뭐 한 2, 3주 셧다운하고 다시 열면 되지 뭐 그러는데 문제는 이게 유럽이 경기 부양책을 쓸 돈이 없습니다. 예, 미국은 쓸 돈이 있는데 거기는 달러를 찍으면 되니까. 근데 그렇죠. 유럽은 이번에 지난 6월 달에 쓰기로 한 뭐 7,500억 유로인가를 썼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면 거기는 중앙 정부가 없이 이게 19개 나라가 유로화를 공통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돈 쓰자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EU 의회가 있습니다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쓰겠다고 한 돈은 뭐냐면 앞으로 이 EU의 회원국들이 앞으로 5년 동안
분담금을 계속 낼 겁니다. EU가 그렇죠. 있을 돈이 필요하니까 분담금을 내는데 예. 앞으로 5년 동안 낼 분담금을 담보로 해서 자꾸 발행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그렇게 써버렸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또 뭘 쓸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5년치까지 당겨서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유럽의 바이러스 상황이 아니고 이건 2, 3주 지나면 좀 괜찮아질 수 않겠는가 희망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악화돼가는 경제를 도대체 이게 돌릴 수가 있을까 유럽이 네. 정말 심각하겠다 그런 걱정이 드는 것이죠. 네, 참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한번 시선을 국내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대선이라든가 유럽의 문제에다가 하나 더 있죠. 국내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아직 명쾌하게 발표가 안 됐습니다. 네. 뭐 기획재정부에서는 계속 3억 원을 유지를 하겠다는 것이고 또 정부 여당과 야당 쪽에서는 너무 과하다, 유예하던가 안 그러면은 10억으로 계속 유지하자는 거 아닙니다. 과연 이제 상무님께서는 물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이 대주주 양도세 우리 시장에 준 영향과 가장 좋은 방법을 어떤 걸로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게 대주주 요건을 계속 강화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주식의 양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대주주가 이득을 얻는 게 많겠죠. 그래서 소액 주주한테 세금을 안 매기고 양도소득세를 안 매기기 위해서 이제 대주주 요건을 강화를 계속 시켜 온 것이죠. 그래서 뭐 3억 원이 무슨 대주주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사실은 양도소득세를 안 매기고 그 조세 형평의 과세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해왔던 정책이고 이미 이제 몇 년 전에 확정돼서 왔던 것이죠. 그래서 정부 쪽에서는 여전히 대주주 양도세를 가져가겠다 뭐 이런 입장이고 왜냐하면 아직 양도소득세는 안 들어왔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소액주주를 위해서 상당히 좀 높여놨죠 면세 그렇죠. 한도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대주주 요건을 계속 강화시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이것도 지난번에 여러분 양보했는데 이것도 양보하는 거는 이거는 과세 형평성에도 좀 문제가 있고 정부 재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앞으로 줄줄이 이제 악재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공매도 내년에 가면 다시 허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세금도 계속 강화돼 갖고 하다 보니까 유동성 환경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러면 이게 주식 투자의 의욕을 너무 꺾어 놓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좀 이거를 뭐 좀 요건 강화를 뒤로 늦춰보자 이러는데 그러더라도 이게 한시적이단 말입니다. 네.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걸려 있는 문제예요. 대주주 양도세를 이번에 강화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가면 강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겠죠. 안 그러면 이게 과세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하거나 이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동성 환경은 지금이 제일 좋은 거 더 좋아지기는 어렵다. 앞으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빠지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네. 네, 참 좋은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여당의 고위 관리자가 아마 주말 내로 어떤 가닥을 잡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죠. 한번 기다려 보시죠. 자, 상무님,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미국하고 우리 국내 주식 투자는 동학개미, 서학개미로 많이 분류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사실은 이제 어제 그제 미국 급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덜 하락했어요. 다시 말해서 동학개미, 서학개미를 분리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 포인트를 해외 쪽으로 보고 계시느냐, 국내를 보고 계시냐 이제 그 차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원달러 환율이 꾸준하게 하향 조정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학개미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과연 서학개미들이 계속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면은 그 리스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국내 투자, 해외 투자하는데 개인들의 경우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원화 환율도 보면 그렇죠. 장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언제 올라갈 때가 또 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 보면 이걸 뭐 지금 단기적인 이슈들을 갖고 뭐 미국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원화 환율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싶고 장기적으로 근데 길게 보면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비자들이 투자자들이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본재 중간재 기업들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전체 이제 생산하는 것의 그 절반 이상이 소비자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기업에 납품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는 기업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생활을 하면서 내 눈에 보이고 야, 요거 정말 괜찮네 이런 게 투자하라라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그게 안 보이는 자본재 중간재 기업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나라 그렇죠. 수출도 보면 전체 수출의 거의 90%가 자본재 중간재입니다. 소비자들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의 기업에 납품하러 들어가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기업들이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일반 투자자들이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걸 알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뭔가를 뭐 봐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소비재 중심, 최종 소비재.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배터리를 만듭니다만 걔들은 전기차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뭐가 들어가든지 야, 이 전기차 이거 좋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미국 기업들이고 배터리가 이게 정말 잘 만드는지 못 만드는지를 투자자가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그걸 넣어주느냐 이건데 그렇죠. 국내 기업들은 이 배터리 만들거나 이런 기업들이 여전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수출의 90%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많이 지친 개인들은 그냥 눈에 보이고 알만하고 물론 뭐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내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좀 부족하다 그러지만 지금은 다 글로벌 소비 시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제품들이 국내에서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한다. 그렇게 가자라고 장기 투자를 하자. 내가 알만한 기업에 장기 투자하자. 이런 분들이 해외 주식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정말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도 상무님과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미리 상무님께서 준비하지 않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최근에 우리 김 상무님은 삼성전자를 6만 전자라고 하는데 오히려 10만 전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요즘 주식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급반등하면서 굉장히 반복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 이럴 때는 뭐 소나기 피하라는 말도 있듯이 대체 상품으로 뭐 예컨대 채권이라든가 ETF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등을 한번 먼저 소개해 주시죠. 글쎄요, 지금은 금리가 워낙 떨어져 가지고 채권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없어요. 오히려 그렇죠. 채권을 팔고 예금을 그냥 예금은 현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에도 불구하고 예금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채권은 별로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대안은 아닌 것 같고 귀금속도 뭐 올해 들어와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작년부터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이제 뭐 물가가 올라가야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물가가 안 올라가는 상황이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투자할 수 있는 게 부동산하고 주식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주식에서 이제 뭐 개별 종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내가 지수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근데 지수도 요즘 뭐 급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해 하시긴 하는데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수 투자는 뭐 떨어질 때 사서 좀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해서 올라갈 때 뭐 파는 전략 이상으로 좋은 전략은 없죠. 이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기가 그럼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많이 불안할까? 그때 그러면 그러니까 가령 지금 2018년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제도 뭐 애플이 실적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람들의 기대치가 안 나와요. 그때부터 주가가 떨어져서 그 중간 선거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하원을 장악하고 대통령하고 하원하고 막 싸우면서 2018년 연말까지 주가가 떨어졌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가 불안할 때 주식을 사 모으겠다 생각하시면 지수만한 게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주가 지수를 분할 매수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네, 아까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간략히 포인트만 한번 잡아주시죠. 삼성전자는 그 주위에서도 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근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앞으로 뭘 내놓고라고 하는 걸 어떤 전망을 하고 네. 이 기업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것보다 그 믿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삼성전자의 경영진이 계속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해왔다라는 데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실망을 시켜준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믿고 가는 것이고 이게 단기적으로 6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예전에도 그런 일이 꽤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진짜 삼성전자 주식은 길게 보고 하시거나 짧게 보고 하실 거면 다른 주식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정말 오랫동안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한된 시간 때문에 이상 우리 상무님을 모셔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신 김일구 상무님이셨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